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 컴퓨터공학과의 안창욱입니다. 보통 그 나는 가수다 같은 프로 같은 걸 보면 마지막 순서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게 정부과제 발표를 갔는데 마지막 순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마지막 순서는 다 지치셔가지고 그렇게 발표하는 데는 좋은 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세션, 오늘 그 행사의 마지막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타이틀은 알파고는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없을까? 이제 제가 만든 타이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타이틀을 보니까 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업 산업의 생산 방식 증대를 어떻게 저희가 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앞쪽 세션에서 산업계 전문가분들께서 너무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는 또 학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부분들의 정보가 좀 많이 없을 뿐더러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고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그 타이틀에 맞게끔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게끔 이야기를 하려면 적당한 기술의 트렌드에 대한 데피니션이라든지 이러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상황은 아셔야 돼서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일단 오늘 두 번째 파트가 인공지능이 빠질 수가 없는 파트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마지막 세션에만 들어와 있는 거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IoT 플러스 인공지능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또는 미칠 수 없을까라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요새 굉장히 핫한 이슈 조금은 사그라들긴 했는데요. 조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은 하는데 정말 데피니션을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조금 굉장히 데피니션들은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인공지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능력을 지닌 기계 또는 시스템을 이게 좀 중요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하는 기술을 통칭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핫한 이슈들이 조금 있어서 몇 년 됐었는데요. 뭐 아직 이제 지금 상용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IBM 왓슨이 이제 필두로 굉장히 그 인공지능의 큰 그 웨이브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있었던 빅 이벤트는 알파고, 오늘 강연 타이틀의 키워드이기도 한 이 알파고가 사람만의 영역으로 간주됐던 이러한 바둑 대국에서 승리를 거뒀던 그러한 이벤트가 있었죠. 근데 이제 간략하게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인공지능의 역사를 잠깐만 좀 빠르게 짚어보면은요. 인공지능은 사실 이게 좀 플럭추에이션이 존재를 했었어요. 흥망성쇠를 좀 거쳐왔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랜 침체기를 좀 벗어나서 최근에 이제 상당한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시작된 때는 보게 되면 처음 1956년 다트마우스 컨퍼런스에서 이제 몇 명, 한 11분 정도 또는 7명에서 11명 정도 참여했던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러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시점으로 이제 조금 인공지능 연구들을 조금씩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한번 큰 침체기를 두 번 맞습니다. 82년에서 92년. 제가 어렸을 때 이때는 초등학생이었네요. 제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인공지능이 뭔가 기술적으로 배리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의 침체기를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침체기를 맞았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거의 초반까지 침체기였죠. 그 와중에 좀 큰 이벤트들이 또 하나 있었었는데 IBM 딥블루가 그 체스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던 굉장한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이 한 번 더 이제 수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점프를 해가지고 2010년에 구글의 그 AI 탑재 무인 자동차가 시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애플의 시리 서비스가 등장을 했고 11년도. 그 11년도에 굉장히 10년 이후에 이제 핫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11년도에는 IBM 왓슨이 이제 퀴즈쇼를 재패를 했죠. 버드 퀴즈 재패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2년 이제 이거 다 아시죠? 이제 그 구글의 그 딥러닝 기술이 그러니까 구글 그 대회 이미지넷 대회에서 고양이 이미지 인식하는 그러한 그 이그젠플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둬가지고 많은 그
그 충격을 사실 줬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알파고가 또 한 번 이제 많은 형태의 그 이벤트를 만들어줬었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기점이 있냐면 머신러닝 혁명이 한번 일어나는데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것도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신러닝 혁명 이전과 머신러닝 혁명 이후로 나뉠 수 있는데, 요 머신러닝 혁명의 큰 패러다임 전환을 맞게 됐던 게 이제 여러분들 누구나 지금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요 딥러닝이 등장하는 요 시점을 저희가 머신러닝 혁명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은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그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6년에 딥러닝이 등장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과연 머신러닝이란 뭐냐?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전문가 영역에 사용을 했었던 용어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상 용어가 됐지만 이게 혼용해서 막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한 데피니션들을 사실은 정확히 내리지는 못하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신러닝이 도대체 뭔가라고 이제 인공지능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개념을 내려보면, 정의를 내려보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그렇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은 앞에서 제가 데피니션을 내렸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기계가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기술을 통칭하는 것을 머신러닝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기법들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요새 머신러닝 관련한 그 워크숍들이 많이 열려가지고 아마 많이 왔다 갔다 하셨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분류를 보게 되면 그냥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최근에 이제 나온 그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우리가 준 지도학습,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알파고에서 상당한 그 이슈를 불러왔던 강화학습, 이런 것들이 있고요. 크게 카테고리는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까지 받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요새는 딥러닝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커먼 워드가 됐죠. 굉장히 많이 알려진 단어가 됐는데, 그럼 딥러닝이란 뭔지를 한번 잠깐만 보게 되면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기계 스스로 딥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람처럼 학습할 수 있는 기계학습 최고 정점에 있는 기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기술의 일종인데 가장 사람의 어떠한 그 학습 능력을 잘 모방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계학습에 있었던 기술과는 뭐가 다른지, 이 딥러닝이 어떤 게 다른지를 잘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입력으로 그 연예인 김사랑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죠. 그러면 기존의 기계학습은 굉장히 많은 그 기술들이 있어요.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퍼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특징 추출이라는 걸 합니다. 피처 셀렉션이라는 걸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뭐 랜덤 포리스트니 뭐 또 다른 형태의 그 분류기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 시스템을 돌려서 최종적으로 이제 학습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또는 그러한 형태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의 대상은 김사랑이다라고 출력을 해주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기존의 기계학습 기법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특징 추출이나 분류기를 따로따로 굉장히 그 사람이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딥러닝은 뭐가 다르냐라고 봤더니 비슷해요. 전체적인 골은 비슷한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일종의 딥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굉장히 그 다층 뉴럴 네트워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보면은 이러한 형태들이 얘네들이 그 커넥션을 통해서 쭉 진행을 하면서 뭔가 수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사술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 굉장히 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얘네들이 굉장히 복잡 미묘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특징 추출과 분류기를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그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메커니즘은 그냥 그 학습하는 기법만 나오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사실은 블랙박스예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거를 아주 예전부터 있어왔던 부분들이죠. 근데 얘를 정교하게 학습시키는,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을
이제 그 딥러닝이라고 불렀고요. 얘를 통해서 이 특징 추출과 분류기를 아주 그 좋게 한꺼번에 이렇게 최적화를 수행을 해서 이 네트워크 하나만 가지고 특징 추출과 분류기를 최적으로 잘할 수 있는 형태가 딥러닝. 딥러닝이 이거를 학습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아마 딥 네트워크 방식 뭐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존의 기계학습 기법과 현재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기계학습 기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방식의 특징을 잠깐 보면은 인간의 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특정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인지 및 추론하는 방식을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커넥션들을 통해서 복잡하게 일어나는 건데 수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딥러닝 방식의 특징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사람이 모든 판단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도 기계 스스로 인지 추론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람이 들어가서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특징 추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근데 딥 네트워크는 이게 입력과 출력들을 적당히 넣어주면 알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를 잠깐만 보게 되면 왜 이게 그렇게 강했을 수밖에 없냐라고 보게 되면 이 최정점에 있는 기술들을 다 갖다가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리고 강화학습이 들어갔습니다.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저희가 트라이 앤 에러처럼 뭐 해보고 안 되면 그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한번 나의 스킬을 더 이렇게 바꾸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자가학습을 했습니다. 저희 그 인간이 마치 학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여러 개의 알파고 버전들을 두고 그러니까 알파고를 하나만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끼리 끊임없이 대결을 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다른 알파고들 간에 그 이기고 지는 그러한 정보들을 다 업데이트를 해서 가장 좋은 알파고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이제 보통 자가학습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결합이 돼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그 기보드를 가지고 익힐 뿐만 아니고 그 정보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 가상의 대결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축적해서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그 모듈이, 그러니까 그 대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게 됐습니다. 응용 분야를 잠깐 보겠습니다. 응용 분야는 이제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여러분들께서 하셨지만 다양한 산업 영역이 현재 인공지능이 파고들어서 신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스테이터스에 와 있고요. 물론 도메인에 따라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가 좀 빠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타겟팅으로 하는 제조업 부분들은 사실은 좀 빠르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영역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영역의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농업, 제조업 분야, 이제 오늘 저희가 생각하는 분야죠. 제조업. 그다음에 IT나 로봇 분야, 금융, 유통, 교육, 의료, 예술, 법률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IT 로봇의 대표적으로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홈 같은 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 같은 경우는 핀테크 요새 많이 하잖아요. 핀테크라든지 자율배송, 유통 쪽에 뭐 이러한 부분들. 교육, 의료에는 이러닝,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메디컬 케어 부분들. 예술, 법률은 제가 이제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인공지능 작곡 뭐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법률 부분도 가능하고요. 제조 부분에서는 맞춤형 자동 제조 또는 스마트 농업, 그러니까 소에게도 뭐 음악을 들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게 설계를 해서 들려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스마트 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산업계 동향에 대한 인공지능 관련, 머신러닝 관련 산업계 동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산업계 동향은 해외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 수는 약 1000여 개 정도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 중 40%는 기계학습 관련 기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VC 투자금 30억 달러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벤처 스캐너의 자료인데요. 보시게 되면 한 AI 관련된, 이게 작년 자료인 것 같아요. AI 관련된 기업들이 한 100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 한 40% 정도가 저기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기계학습 관련된 기업이고요. 이 중에 그 VC에서 투자하는 포션을 보게 되면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30억 달러 이상이 넘어가는 그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실제 그 필드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파트로 저희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의 전체적인 뭐 히스토리라든지 핵심 기술 또 약간의 데피니션들 아주 기술적으로는 아니지만 러프하게 이제 훑어봤는데요.
제조업 활용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아주 깊게 관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치 얼마나 충족이 될 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했으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조업을 하게 되면 스마트 머신이나 스마트 팩토리 공장,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를 일단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스마트 머신 시장 규명 현황 및 전망을 잠깐 보게 되면 스마트 머신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BC 리서치를 보게 되면 작년 기준에 한 60억 달러였던 게 지금 이제 한 19년도는 한 15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아마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연평균 20% 이상씩 꾸준하게 증가를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신 시장 규모가. 그래서 스마트 공정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스마트 공장이 이 스마트 머신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불량률이 대략 한 30% 정도 감소가 될 거고 제조 원가가 한 30% 절감이 될 거고 납기 기일이 한 20% 정도 단축이 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스마트 공장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될 때 2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형태. 그 중에 이제 그 한 150억 달러는 이제 제반 기술로 활용이 되고요. 물론 공장이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 사이즈는 훨씬 크겠죠. 한 2천억 달러. 지금은 한 1,500억 달러인데 이제 한 2천억 달러가 넘어가 2,500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지금 스마트 공장에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스마트 공장이란 뭐냐라고 봤더니 어떤 총체적인 관점에서 공장을 최적화하는 어떤 일련의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정 간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들 간의 연계 또 그들의 어떤 규칙을 기반으로 공정 전체적으로 최적화를 하는 것을 스마트 공장의 어떤 전체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 방식을 데이터 드리븐 공장 운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마트 공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중요하지만 IoT도 중요하고 실제 비전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오토매틱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마 그 인공지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지 않으면 이 모듈과 이 모듈의 상호 연동이라든지 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최적화를 수행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는 모든 걸 말해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은 모든 현상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는 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운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의 핵심은 앞으로는 데이터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론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서포팅하기 위해 가장 유력한 후보 기술은 아마 머신러닝,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제 좀 적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넓게 저희가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개만 가지고 중요성과 어떻게 현장에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멘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전체 공정의 75%를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사례를 쭉 봤더니 아직까지 이 제조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제대로 들어가서 워킹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왜냐하면 이 공장의 이런 프로세스라는 게 굉장히 정교하고 그다음에 100% 신뢰하지 않으면 일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어떤 프로버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 정도로 될 것 같다. 사실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이렇게 진입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센서 모듈이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 프로세싱, 그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머신러닝 기술들, 그다음에 디시전 메이킹, 아주 중요한 형태의 디시전 메이킹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형태의 디시전 메이킹은 사람이 전문가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 지멘스 같은 경우에 한 75%를 자동화 형태로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자동화로 좀 이렇게 바꿨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효과가 뭐냐면 2000년대 10년 이후에 접어들어 가지고 100만 개당 불량품의 개수를 4년간 19개에서 11개 정도로 약
40%로 획기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제조업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19개에서 100만 개당 19개에서 11개를 줄이는 게 한 7, 8개 줄인 건데 이렇게 획기적인, 그러니까 퍼센티지로는 획기적이지만 실제 이펙트가 얼마나 획기적인지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자료조사에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획기적인 그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내에 어떤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피스톤이 국내에서 사례가 조사가 됐는데요. 대표적인 스마트 공장으로 이제 지정된 공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는 기계끼리 대화를 통해 스스로 생산 시스템을 최적화한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최적화하는 작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 컴퓨터에 AI는 실시간으로 전체 공정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완벽한 AI라는 말 자체도 이상한데 AI라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자동화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90년대 후반부터 자동화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생산량을 한 25% 정도, 그다음 매출을 한 50% 상승을 시켰고 불량률을 한 10분의 1로 감소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이 피스톤을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어쨌든 보이는 건 인공지능 엔진이라고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처리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단순히 자동화를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인공지능에 가까운 형태에 붙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브로드하게 보게 되면 일단 자동차 산업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자동화의 그러한 대표적인 그 네임으로 많이 불리게 되죠. 자동차 산업이요. 그래서 총체적인 최적화를 보통 생산을 기획을 하고 총체적인 최적화를 수행을 하는데 아마 앞에서 비슷한 사례를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그 연사분께서요. 그다음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그다음 BMW 각각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러한 자동화를 먼저 많이 수행을 하고요. BMW라든지 벤츠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모듈들을 많이 이제 투입을 해서 공정 간 최적화를 수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죠. 반도체 산업은 아마 목표가 정상 칩을, 노멀 칩을 빨리 많이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위 그 웨이퍼당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게 불량이 없이 많이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제 아마 그 제조업에서 그나마 인공지능, 그러니까 머신러닝 기술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분야가 이 그 반도체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체 장비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인공지능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컨벤셔널하게 많이 쓰고 있는 머신러닝 기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디펙트의 원인들을 알아내는, 굉장히 공정에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을 건데 도대체 어떠한 변수가 최종적으로 불량을 뽑아내는지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사실은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그 정도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결국 머신러닝 기술이 꽤 잘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지금 사용을 해서 디펙트의 원인을 제거해서 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제품의 퀄리티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생산성을 1에서 3% 정도 향상을 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간 한 2억 달러, 2천억 달러 정도 이상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공장 규모나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공장 규모에 좀 해당하는 부분들인데요. 그거는 좀 컨피덴셜이라서 조금 이게 자료 수집했던 데서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생산성을 1에서 3% 정도 향상을 하면 이 정도의 절감 효과를, 그러니까 이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생산 공정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솔루션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인공지능 솔루션은 아니고 단순히 비전 기반, 단순히 그냥 조그만한 기술 기반의 그냥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스캔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정교한 비전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카메라로 읽어서 이제 전체적인 공정을 최적화하고 뭐 그러한 형태의 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를 제공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게 이게 사이트 머신이라는 건데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기계학습 기반으로 분석해서 전체 공정을 최적화하는 이러한 솔루션도 존재를 합니다. 아마 관심이 있으시면 참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단순한 그냥 비전 기반을 썼고요.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이 솔루션은 어찌됐든 조금은 좋은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기술 전망 및 이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적어봤는데요. 스마트 공장을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 노력은 전세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ICT 기술이 생산 제품 등 제조업과 결합돼서 생산 방식과 제품의 혁신적 변화를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그 방식들, 예를 들어서 양적 투입, 원가 절감 중심의 경쟁 방식이 사실 더 이상 유효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거 대신에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얼마나 빨리 또 그다음 유연하고 강건하게 생산하는지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조업에서는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애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특히 이제 기계학습하고 인공지능과 거의 이제 같이 쓰이고 같이 쓰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 기술은 이러한 혁신의 중심에서 제조업의 앞으로 혁신을 이끄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시장을 끌어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의 진보가 어떠한 그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알파고와 같은 아주 고급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업, 특히 이제 공장과 같은 제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즉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조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글이 지금과 같이 큰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버려지는 데이터들을 사실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 업체가 됐던 거고요. 제조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 귀중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모아지고 이거를 제대로 수집이 되지 않고요. 표준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량화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컨피덴셜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요. 어찌됐든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들, 그러니까 수집을 하고 표준화를 하고 정량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지만 아주 고급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서 스마트 공장을 진짜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장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